1367년 함경도 함흥, 고려의 변방을 지키던 장수 이성계의 가문에 5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훗날 조선이라는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손에 묻혀야 했던 군주 태종 이방원입니다. 우리는 그를 흔히 냉혹한 킬러나 권력의 화신으로 기억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진 강렬한 인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록과 고려사의 초기 기록이 증명하는 인간 이방원의 첫모습은 칼을 든 무인이 아니라 붓을 든 천재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인이라 학식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아들들 대부분도 아버지를 따라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 익숙했습니다. 유독 5째 방원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총명했습니다. 1382년 이방원은 16세의 나이로 고려의 과거 시험인 문과에 급제합니다. 그것도 병과 7등이라는 매우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태조실록 총서에는 당시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급제 소식을 듣고 대궐뜰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인 집안에서 드디어 배출된 문신, 이방원은 아버지의 자랑이자 가문의 희망이었습니다. 젊은 문관 이방원은 고려 말기의 부패한 정치 상황을 목격하며 개혁을 꿈꿉니다. 그는 아버지의 책사이자 급진 개혁파인 정도전과 의기투합합니다.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혹은 동지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하며 아버지 대신 개경의 복잡한 정치를 조율하는 참모 역할을 수행합니다. 1390년 윤희 2초의 옥사로 대명 외교가 위기에 처하자 1392년 직접 명나라로 건너가 황제 주원장을 만나 오해를 풀고 돌아올 만큼 외교적인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를 서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1392년 3월 이성계 가문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칩니다.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포은 정몽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병들었을 때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정몽주는 공양왕을 움직여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이성계의 수족들을 유배 보내고 즉시 처형하려 했습니다. 이성계 일파가 일망타진될 위기였습니다. 이때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아버지 곁을 지킨 것은 형들이 아닌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급히 아버지를 가마에 태워 밤새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정몽주는 동태를 살피기 위해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때 이성계와 정몽주가 나눈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이성계는 친구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읍소했지만 정몽주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정몽주가 집을 나서자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신복인 조영규를 부릅니다. 오늘이 아니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한다. 정몽주가 다시는 대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1392년 4월 4일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조영규가 휘두른 철퇴에 맞고 쓰러집니다. 고려를 지탱하던 거목이 쓰러진 순간이자 이방원의 손에 처음으로 피가 묻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이성계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조실록은 당시 이성계의 분노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이성계는 아픈 몸을 일으켜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충효를 숭상했는데 내가 감히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느냐? 나라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내가 시켰다고 할 것 아니냐? 네가 효도라는 명분으로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차라리 내가 약을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이성계의 이 경로는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업이 가장 존경했던 친구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이방원은 억울했습니다. 아버님, 몽주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우리 집안이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이성계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누웠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씻을 수 없는 감정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잔혹함에 전율했고 이방원은 아버지의 위선에 실망했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국 공신명단이 발표되자 이방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등 공신명단에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은 있었지만
정작 목숨 걸고 정몽주를 제거해 건국의 길을 튼 이방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물론 왕자라는 신분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는 철저한 이방원 지우기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공으로나 세자는 이방원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첫째 형 방우는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며 은둔했고 나머지 형들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와 정도전의 선택은 막내 아들 이방석이었습니다. 당시 방석의 나이는 고작 11살. 신덕왕 후 강씨의 치마폭에 쌓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방원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똑똑한 재상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신권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그에게 야심만만하고 똑똑한 이방원은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무기를 회수하려 했고 심지어 왕자들을 변방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방원은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붓으로 세상을 바꾸려던 청년은 이제 생존을 위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가인 여흥민 씨 가문의 도움을 받아 몰래 무기를 모았습니다. 부인 민 씨, 훗날의 원경왕후는 마루 밑에 무기를 숨겨두고 남편을 독려했습니다. 이방원은 하륜과 같은 책사들을 포섭하고 조영규 등 무인들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는 납작 엎드려 때를 기다렸습니다.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이방원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머리는 더욱 비상하게 돌아갔습니다. 1398년 아버지 이성계가 병으로 몸져 눕자 기회가 왔습니다. 정도전 일파가 이성계의 병세를 틈타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한꺼번에 제거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8월 26일 밤 이방원은 사병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과 부하들에게 외칩니다. 남은 등이 어린 서자를 끼고 우리 동복 형제들을 죽이려 한다.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인가. 이방원의 군대는 남은의 첩 소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도전과 남은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정도전은 이방원의 병사들에게 붙잡힙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이자 조선의 설계자였던 정도전. 그는 이방원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태조실록은 정도전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도전이 기어나와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공을 도와 큰일을 이루었으니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시면 힘껏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니 방언이 꾸짖기를 내가 조선의 간신이 되어 왕씨를 버리고 이씨를 세운 것은 너의 공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 세자를 끼고 우리 형제들을 해치려 하느냐 하고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스승이자 동지였던 정도전을 벤 이방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궁궐로 진격해 세자 방석과 그의 친형 방번을 끌어냈습니다. 이성계의 침전 밖에서 이방원은 배다른 동생들을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동생들의 비명소리가 침전 안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 권력은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아들에게 옥새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은 여기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합니다. 자신이 바로 왕이 되면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있는 둘째 형 이방과 즉 정종을 찾아갑니다. 형님, 장자인 방우 형님은 돌아가셨으니 적장자는 형님입니다. 형님이 보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형을 방패막이로 세워두고 민심과 명분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정종은 동생의 칼이 무서워 억지로 왕위에 올랐고 이방원은 왕세제가 되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날 밤의 거사, 제1차 왕자의 난.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이냐 신권이냐를 두고 벌인 조선 초기 최대의 이념 전쟁이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처절한 인정 투쟁이었습니다. 1400년 11월 13일 개경 수창궁 34세의 이방원은 마침내 형 정종에게서 선의를 받아 조선의 제3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1382년 과거 급제 후 18년 정몽주를 격살하고 피를 묻힌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즉위식 날의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가뭄으로 땅은 말라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태종은 화려한 연회를 여는 대신 즉위 교서를 통해 단호한 통치 철학을 선포합니다.
혁파된 사병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의정부와 삼군부로 귀속시킨다. 누구든 사사로이 군대를 거느리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이제 이 나라에 개인의 군대는 없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태종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순간 그는 그 사다리를 제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왕권의 위협이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조치로 개국 공신들과 왕족들은 손발이 묶였지만 누구도 서슬 퍼런 태종의 눈빛 앞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즉위 초 태종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몰두합니다. 1401년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직접 듣겠다고 나섰고 1402년에는 호패법을 강화하여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조직계제의 시행이었습니다.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이나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실무부서인 육조판서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신권을 억누르고 왕이 국정의 모든 디테일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태종이 왕권을 강화할수록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처가 여흥민씨 가문이었습니다. 왕비인 원경왕후 민씨.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종보다 2살 연상인 그녀는 남편보다 더 정치적이고 때로는 더 대담했던 동지였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무기가 없어 당황하던 이방원에게 몰래 숨겨둔 갑옷과 무기를 내어주며 나가서 싸우라고 독려했던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남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 역시 매제인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태종 즉위 후 여흥민씨 가문은 조선 최고의 권력 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비의 친정이자 왕세자 양녕대군의 외가. 그들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바로 그 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고려 말기 외척들이 발호하여 왕권을 흔들고 정치를 망치는 꼴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내가 죽고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저 강력한 외삼촌들이 가만히 있을까? 제2의 이인임, 제2의 정도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태종의 머릿속에는 오직 왕실의 안위뿐이었습니다. 사랑과 의리는 왕권이라는 냉혹한 계산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비극의 불씨는 태종이 후궁을 들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의 배신에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강했기에 남편이 자신과 권력을 나누지 않고 다른 여인들을 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원경왕후가 태종의 옷자락을 잡고 통곡하거나 전하께서 어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하며 불손한 말을 쏟아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태종은 이를 묵묵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질투를 빌미로 민씨 가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1406년 8월 태종은 조정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병이 깊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른바 선의파동입니다. 당시 태종의 나이 40세, 세자 양녕은 고작 13세였습니다.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숨어있는 역적의 싹을 찾아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쇼였습니다. 모든 신하가 대궐들에 엎드려 머리를 찌우며 전하, 아니 되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태종의 눈에 포착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의 표정이었습니다. 태종실록은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기록합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되면 외삼촌인 자신들이 섭정을 하며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태종은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모의 증거였습니다. 태종은 선의할 뜻을 거두면서 동시에 민무구 형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자가 왕이 되기를 바랐느냐? 내가 죽기를 바란 것이냐? 대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민무구 형제를 탄핵했습니다. 물론 태종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1410년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죄목은 불충, 세자를 끼고 권력을 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동생의 죽음 앞에 원경왕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궁궐은 부부싸움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왕비의 처소를 찾지 않았고 왕비는 태종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15년 남은 두 처남인 민무휴과 민무회마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태종은 그들이 세자 양령에게 아버님이 우리 형들을 죽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사소한 보고를 핑계 삼았습니다. 이로써 원경왕 후의 네 남동생은 모두 남편의 손에 죽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대가 끊긴 것입니다. 태종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했을까요? 실록에 남긴 그의 변은 소름 끼치도록 냉정합니다. 민무구 형제는 세자의 외숙으로서 권세를 믿고 방자하였다. 만약 내가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훗날 세자가 즉위했을 때 이들이 왕을 흔들고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 나는 악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후대를 위해 가시던 불을 치우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처남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척 발호라는 시스템의 오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낮에는 만조백관을 호령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지만 밤이 되면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남자.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독한 군주였을까요? 처가를 도륙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을 물려받을 후계자 세자 양령대군. 태종에게 양령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태어난 처사들이었고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세자로 책봉하여 14년 동안이나 공들여 키운 후계자였습니다. 태종은 양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아버지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꽉 막힌 궁궐 생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공부보다는 활쏘기와 사냥을 좋아했고 몰래 궁궐 담을 넘어 시정자배들과 어울리거나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엄격한 유교적 군주를 원했던 태종에게 양령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일탈이었습니다. 태종이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쳐보기도 했지만 양령의 다짐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혈육조차 제물로 바치는 비정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방탕함 때문에 아버지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민무휴과 민무회가 아버님을 원망하더이다. 양령의 이 무책임한 고변 한마디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남은 두 처남마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태종을 닮아 영리했지만 그 영리함을 자신의 잘못을 덮고 남을 해치는 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태종의 시선 끝에 또 다른 아들이 들어옵니다. 셋째 아들 충녕대군. 그는 형 양령과 달리 하루 종일 책만 파고드는 책벌레였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신하들과 토론할 때 보여주는 식견이 왕재 그 자체였습니다. 태종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내세웠던 명분이 바로 적장자 계승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원칙을 깨고 셋째를 선택한다면 또다시 형제간의 피바람이 불지는 않을까. 처가는 정리했지만 자식 농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천하의 태종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1418년 운명의 여름이 찾아옵니다. 세자 양령이 어리라는 여인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여 아이까지 갖게 한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태종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 장남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1418년 6월 3일 경복궁. 태종은 2품 이상 고위 관료들을 모두 편전으로 호출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태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세자 양령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받을 수 없다. 마음이 미친 듯하고 매사를 제멋대로 하니 어찌 백성의 주인이 되겠는가. 태종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14년이나 공들여 키운 맏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첫 정을 제 손으로 잘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태종은 명을 내립니다. 세자 제를 폐하여 광주로 추방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 도를 왕세자로 책봉한다. 파격이었습니다. 적장자 계승 원칙을 스스로 깬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에게는 원칙보다 조선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충녕의 자질을 확신했습니다.
충령은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지극히 효성스럽다는 태종의 평가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에 세종대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자 책봉 후 불과 2달 뒤인 1418년 8월 10일, 태종은 또 한 번의 파격을 단행합니다. 바로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종의 나이 22세, 태종은 52세의 한창 나이였습니다. 신하들은 만류했지만 태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이제 젊은 임금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주어 혹시 모를 형제간의 분쟁을 원천봉쇄하고 강력한 후견인이 되어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상왕이 된 태종. 그는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권만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앞길에 놓인 마지막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칼을 잡습니다. 그 타깃은 놀랍게도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인 시몬이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자 시몬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비 소원왕 후의 아버지이자 현직 영의정. 그가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던 날 그를 배웅하러 나온 인파가 한양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몬의 문전이 저작거리와 같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상왕 태종은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2의 민씨 가문이 될 수 있다. 병약한 왕비가 죽거나 힘을 잃으면 어린 주상은 저 강력한 장인에게 휘둘릴 것이다. 1418년 겨울, 태종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병조판서 박습 등이 군사 문제를 상왕 태종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금 세종에게만 보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종은 이를 군권 무시, 즉 영모에 준하는 항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영의정 시몬이 있다고 몰아갔습니다. 이를 강상인의 옥사라고 합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은 의주 국경을 넘자마자 체포되어 압송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시몬에게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내가 군권을 쥐고 상왕을 무시하려 했지 않느냐는 추궁에 시몬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막을 힘이 없었고 아내 소원왕 후가 역적의 딸이 되어 폐위될 위기에 처하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태종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정교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인 소원왕 후는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이미 많은 자손을 낳았고 내조의 공이 크다. 아비의 죄가 딸에게 미칠 수는 없다. 그는 세종에게서 처가의 힘만 제거했을 뿐 세종의 가정을 파탄내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에게 외척 없는 깨끗한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이 모든 악업과 피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태종이 깐 멍석 위에서 세종이 춤을 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숙청을 끝낸 말년의 태종. 그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할아버지 이방원으로 돌아갑니다. 실록에는 그가 세종과 함께 온천 여행을 다니고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뻐했다는 기록이 가득합니다. 세종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여 자신이 죽은 뒤에도 세종의 수라상에는 고기를 올리라고 유언할 정도로 아들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하지만 1422년 봄, 조선 전역에 끔찍한 가뭄이 닥칩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백성들은 굶주려 흙을 파먹었습니다. 상왕 태종은 56세의 노구였지만 편안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땡볕 아래서 하늘에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든 허물은 내게 있으니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병세가 깊어진 태종은 임종을 예감합니다. 1422년 5월 10일 상왕이 머물던 수강궁 별전.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요사이 가뭄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마땅히 옥황상제께 청하여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을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눈을 감은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쫙쫙 쏟아지는 장대비였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비였습니다. 궁궐 밖의 백성들은 빗물에 젖은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했습니다. 상왕 전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후로도 조선의 백성들은 매년 음력 5월 10일 즈음에 비가 내리면 이를 태종우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서는 피를 불러서라도 나라를 지키려 했고
죽어서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백성을 살리려 했던 군주. 그것이 태종 이방원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헌릉에는 태종이 그토록 미워하고 사랑했던 아내 원경왕후와 나란히 한 무덤에 잠들어 있습니다. 죽어서는 화해했을까요? 태종 이방원. 그는 분명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 동지, 처남, 사돈.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가 깔아놓은 단단한 주춧돌 위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찬란한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종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악명은 내가 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건원릉의 억새가 아버지 태조의 한을 상징한다면 헌릉에 내리는 빗물은 아들 태종의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붓을 사랑했으나 칼을 들어야 했고 가족을 사랑했으나 가족을 베어야 했던 모순된 운명의 왕. 왕관의 무게를 가장 처절하고 고독하게 견뎌냈던 조선의 3대 국왕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